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이번 한 주도 잘 보내셨죠? 바쁜 하루하루지만 그래도 순간순간 행복을 느끼는 하루하루였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진짜로 요즘 혹시 바쁘다, 너무 바빠 하는 그런 말을 습관처럼 내뱉고 있으신 분 혹시 없으신가요? 저는 이번 주가 좀 많이 바빴던 것 같아요. 할 것도 많고, 뭐랄까, 일정이 빽빽하게 있었어서 좀 타이트하게 한 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은 가끔씩 해야 할 일은 정말 많은데 쉴 순간은 없고 몸과 마음은 지쳐가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최근에 한두 번씩은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할 책, 이영길 여가학자님의 나는 홀가분하게 살고 싶다 라는 책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딱 이런 우리의 모습, 바쁘다 바빠, 쉴 시간도 없다, 쉼이 뭐냐 하고 묻는 우리의 모습을 정확히 짚고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 사회가 쉼 결핍 증후군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일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쉼은 정말 보잘것없이 조금 쉬고 있다라는 거죠. 쉬지도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게 어쩌면 쉼의 부족에서 기인한 걸지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책을 읽다 보면요. 쉼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우리 사회의 우울한 단면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저자는 우리가 도통 쉼을 허용하지 않는 사회 구조 속에서 완전히 일 중독에 빠져버렸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19 이후로 원격 근무가 확산되고 업무 환경이 조금은 디지털화되면서 개인의 여가 시간, 그러니까 삶과 일상의 구분이 좀 모호해졌다. 그래서 더 쉼을 포기한 사람들, 소위 쉼포족들이 더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요, 고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에서 설문조사를 하나 했는데, 직장인 4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했는데, 응답자의 40.9% 정도가 스스로 쉼포족이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쉼은요, 단순히 피곤한 것을 넘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쉬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쉴 그 시간에 일을 하면 돈을 벌거나 경력을 쌓을 수 있고, 남들과의 경쟁에서 앞설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이 곧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수단이 되면서 쉬고 있을 때는 죄책감을 느끼고, 그래서 쉼은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라고 쉼의 가치를 스스로 폄하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근데 이러한 생각들은 결국 스트레스로 이어진다고 해요. 번아웃으로 이어지고 개인적인 외로움으로 이어지기도 하면서 다양한 문제들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쉬고 있으면서도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고, 나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을까? 하고 걱정하거나, 또 아무것도 안 한 나이기 때문에 자기 혐오에 휩싸이기도 한다고 말하고 있죠. 이 책의 뒤에 가면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 해결책까지 다 읽고 나니까, 그리고 저자의 의견, 쉼에 대한 저자의 철학까지 다 보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쉼이라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구나. 아, 이 책을 읽길 정말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전까지 저는 그저 쉬는 건 소파에 누워서 TV 보면서 쉬는 거,
그리고 스마트폰, 릴스, 쇼츠 보면서 그냥 잠깐 쉬는 거, 그게 쉬는 거지 하고 생각했었는데 저의 완전 완벽한 오산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고 되게 좋았던 부분, 무엇이 쉼이고 쉼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하는 그 부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께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어쩌면 이 책을 읽고 싶어질지도 몰라요. 저는 그렇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잘 주무시고 좋은 꿈 꾸시기 바랄게요. 안녕. 우리가 일중심 사회에 살고 있는 한 쉼 결핍 증후군은 단순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 사회 구조에서는 교육제도부터 일 중심적으로 발전한다. 어릴 때부터 더 좋은 직장과 직업을 얻기 위해 경쟁하는 시스템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일하고 쉬는 법을 배우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쉼 결핍 증후군이 발생한다. 쉼 결핍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문제다. 따라서 쉼 결핍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충분히 쉼을 취하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그 균형점 속에서 개인의 삶은 더 윤택해지고 인간관계도 원활해지며 에너지가 충만하고 창의적인 상태에서 삶을 누리고 일할 수 있다. 나아가 쉼에 대한 태도와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기존의 쉼의 방식에 저항하고 새로운 가치관과 태도로 쉼을 누려야 한다. 나는 이를 혁신적인 쉼이라 표현한다. 이제부터는 혁신적 쉼과 저항의 가치를 다루며 이를 통해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쉼에도 혁신이 필요하다. 우리가 가장 깊이 저항해야 할 건 낡은 익숙함이다. 일은 그 자체로 숭고하다. 모든 노동은 가치 있는 활동이다. 그런데 한국인은 유별나게 열심히 일한다. 그 덕분에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한국 전쟁이 남긴 상처를 두 눈으로 본 사람들은 넓은 도로와 높은 빌딩, 수많은 자동차 같은 지금의 모습을 상상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기적 같은 성장 뒤에는 큰 희생이 있었다. 앞서 이야기했듯 일 중심의 삶은 여러 가지 정신건강의 문제와 사회 문제를 가져왔다. 쉼이 이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쉼은 우리 삶에서 설 자리를 찾지 못한 상태다. 오히려 쉼이 있는 사회의 전환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일의 사회적 가치만 커져갈 뿐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혁신이다. 일에 기죽어 지내던 쉼을 일상에서 생동하게 하려면 기존의 적분을 버려야 한다. 옛것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면 새로운 것을 과감하게 찾아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새로운 쉼은 혁신하는 쉼이다. 혁신은 변화이자 변화가 가져오는 새로움이다. 혁신의 가죽 혁은 사냥한 짐승의 날가죽을 펴놓고 털을 뽑는 모양을 본뜬 글자이다.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는 장면을 잠깐 떠올려 보자. 사냥당한 짐승은 죽기 전까지 크게 울부짖고 거칠게 반항할 것이다. 피가 사방에 튀고 상황은 아수라장이 된다. 그렇게 벗긴 가죽은 그 상태로는 쓰지 못하기 때문에
무두질을 해야 한다. 붙어있는 단백질 성분과 기름,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해야 한다. 털도 뽑아내야 한다. 가죽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도구로 치기도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쓰는 가죽이 되어 가방, 옷, 신발 등으로 활용된다. 결국 혁신을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다듬어 새롭게 한다 라는 뜻이 된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혁신의 의미인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함과 일맥상통한다. 새로울 신이란 글자는 글자의 왼쪽 아래에 있는 나무 목자와 그 오른쪽에 있는 도끼 근자가 합해진 단어이다. 즉, 도끼로 나무를 잘라낸 뒤 그것을 잘 다듬어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의미다. 다듬은 나무는 의자, 책상, 가구 등 여러 가지 유용한 물건으로 바뀐다. 가죽을 만드는 것이나 나무를 다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처럼 혁신은 시간과 노력이란 대가를 요구한다. 뚝딱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영어 단어로 혁신은 innovation이다. 이 단어는 안이라는 말과 새로움이 합성된 단어이다. 따라서 변화란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며 내부에서 혁신되어야 온전히 새로워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시작된 변화로 삶의 모습까지 바꾸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영어의 혁신은 마음과 생각의 변화라고도 할 수 있다. 혁신이라는 말을 들으면 기술부터 떠오르는 게 사실이다. 실제로 기술 혁신은 기존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고 그 과정에서 인류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왔다. 이 세상의 많은 문제가 기술로 해결되었다. 하지만 쉼만큼은 기술로 해결되지 않았다. 기술로는 인간의 생각을 바꿔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 수 없다. 인간은 총체적으로 생각하고 느끼며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존재다. 문화의 흐름 속에서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인 것이다. 따라서 쉼의 혁신은 기술의 혁신을 의미하지 않는다. 기술이 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더라면 일의 세계처럼 쉼의 세계도 고도화되었을 것이다. 어쩌면 쉼의 문제가 사라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쉼은 기술이 아니다. 쉼은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이다. 또한 쉼이란 건 저절로 오지 않는다. 짐승의 가죽을 다듬어 무두질하듯 마음의 노력이 필요하다. 의도성을 가지고 불필요한 것을 벗겨내고 잘라내고 다듬어야 한다. 쉼의 혁신은 개선이 아니다. 지금보다 조금 나은 상태로 만드는 개선과 달리 혁신은 새로운 생각과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쉼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뒤집는 건 쉽지 않다. 단기간에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하지만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혁신을 생활할 수만 있다면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생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혁신이 대단한 것은 아니다.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희망하기만 하면 된다. 그 의지를 버리지 않으면 가능한 일이다. 모두가 마음의 혁신을 추구할 수 있다. 새 옷을 입을 때
우선 낡은 옷부터 벗듯이 전에 가졌던 마음을 버리고 새 마음을 가진다고 생각하자. 이를 다른 말로 내적 변화라 한다. 쉼에 대한 기존 접근 방식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사회가 만든 거짓 서사에 저항하라. 혁신은 또한 저항, 마음의 거센 저항이다. 우리를 억압하고 제한하는 문제에 저항하는 것이다. 우리는 저항을 통해서 귀하게 여기는 가치를 굳게 붙든다. 쉼의 혁신은 저항을 통해 자신만의 독특함, 자기다움을 찾아가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따라하는 삶이 아닌 주체적인 삶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순응하도록 배웠다. 잘 순응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며 능력 있는 사람이다. 적응력은 곧 순응력이다. 순응을 못하면 낙오자가 된다. 이것이 모두에게 익숙한 삶의 지혜다. 한병철 교수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저항은 거의 없으며 우울과 소진을 동반한 순응주의와 합의가 대세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의 자살률을 짚으며 사람들이 사회를 바꾸는 대신 스스로에게 폭력을 행사한다고 덧붙였다. 바쁜 삶은 깊이 생각하고 신중히 판단을 내릴 시간을 허락치 않는다. 다수가 가는 길이 내게도 맞는지 물어볼 틈이 없다. 필요한 이들에게는 저항할 힘이 없다. 저항은 이미 피곤해져로 살아가는 삶의 문제를 더할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능은 더 큰 피로로 삶을 몰아갈 뿐이다. 따라서 혁신가는 수능이 달콤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선 독이란 사실을 빠르게 눈치챈다. 일을 멈추고 쉰다는 건 본질적으로 저항이다. 더 크게는 우리 사회가 신처럼 떠받드는 성과와 효율성, 이익, 그리고 무자비한 경쟁에 저항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는 본질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지만 사람보다 더 중요시 될 때는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저항이 필요한 것이다. 저항하지 않으면 사회적 가치에 매몰되고 만다. 혁신적 쉼은 저항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따라서 혁신적 쉼을 누리려면 먼저 저항하는 인간이라는 의미의 호모 레지스탕스가 되어야 한다. 바쁨에 훔쳐간 삶을 되찾으려면 철저한 저항을 각오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사회의 지배적이고 억압적인 서사에 도전하고 모든 것에 돈으로 가치를 매기는 이 풍조에 담대히 저항해야 한다. 그래야 성과와 생산성의 폭력으로 우울해진 삶에 기쁨이 찾아온다. 호모 레지스탕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기존의 세상과 불화를 각오해야 한다. 작은 반란을 시작하는 것이다. 늦더라도 바른 선택, 한병철 교수가 지적한 자기 착취가 아닌 선택을 해야 한다. 그래서 내 삶에 뭔가 다르다거나 새롭다거나 혹은 진정성이 있다는 자각이 생겨나도록 만들어야 한다. 창조는 저항 정신에서 시작한다.
호모 레지스탕스의 저항은 이타적이기도 하다. 나의 성공과 안정만을 위한 저항이 아니라 이 시대의 잘못된 흐름에 대한 저항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이고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저항해야 한다. 이미 코로나19를 통해 우리는 이웃과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그들의 삶이 내 삶에도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 사회의 고립 현상에 맞서 진정한 관계를 맺고 공동체를 세워가야 한다. 즉, 의도적 쉼은 내 안에 교리처럼 뿌리내린 일 중심의 삶, 나 중심적인 삶에서 저항하는 것이다. 저항의 이유는 분명하다.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반란 혹은 저항이란 표현 자체가 반감을 불러올 수 있지만 기억하자. 의미 있는 변화는 거친 저항을 동반한다. 창업을 하려는 사람이면 기존의 직장에 사표를 던질 수 있어야 하고,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면 기존의 라이프 스타일을 뒤집어 봐야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 쉼 또한 마음을 혁신해야 온전히 누릴 수 있다. 어려운 선택은 쉬운 삶을, 쉬운 선택은 어려운 삶을 약속한다. 우리가 해야 할 바른 저항은 삶의 질을 낮추고 인간다운 쉼을 방해하는 세력에 맞서는 것이다. 바쁜 일정, 과도한 성과, 끝없는 경쟁 속에 고립시키는 구조의 저항에 서로 연결되고 함께 성장하는 삶을 지향해야 한다. 바른 저항은 쉼을 방해하는 모든 외적, 내적 요소에 맞서 싸우는 것이다. 사회 구조나 문화에 대한 저항뿐 아니라 나의 내면에서 쉼을 거부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극복해내야 한다. 이런 바른 저항을 통해 우리는 참된 쉼과 여유를 회복할 수 있고 삶에 깊이를 더하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 저항을 말하는 건 쉽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일은 훨씬 더 어렵다. 철학자 한병철 교수가 말했듯 우리가 시스템 안에 있으면서도 자유롭다 느끼기 때문이다. 이 체제는 억압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외양을 통해 지배한다. 우리는 일에 몰두하는 것이 나 스스로 내린 결정이며 자유의지로 쉼을 거부하고 있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그 자유는 조작된 자유다. 그의 지적과 같이 삶의 모든 영역이 자발적 선택이란 형식으로 포장되어 있는 그런 사회에서는 저항의 가능성 자체가 흐릿해진다. 이러한 현실 진단 속에서 우리는 더욱 의도적으로 멈춤을 실천해야 한다. 그것은 단지 피로의 해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되묻는 조용한 저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삶의 쉼을 깊이 있게 자리 잡게 하는 중요한 원리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후 설명할 6가지 쉼은 단순한 휴식의 방법론이 아니라 쉼이 우리 삶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어야 하며 어떤 방식으로 작용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핵심적인 원리들이다. 이 원리들은 각자의 일상에 쉼을 적용하는 방향을 제시하며 쉼이 내면을 회복하고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삶의 쉼의 원리를 적용하면 우리는 피로를 회복한다는 효과를 넘어
자본과 효율성의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6가지 쉼을 통해 독자들이 자신의 삶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변화를 발견하길 바란다. 멈춤은 탁월한 저항행위다. 세상의 광폭한 속도에 반기를 들고 생명의 리듬을 다시 찾는 급진적 반란 행위다. 멈춤은 우리가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살아감을 보여준다. 우리는 멈춤으로써 무한하고 무질서한 움직임을 잠시 중단하고 시간에 대한 주도권을 움켜쥘 수 있다. 인생의 다음 악장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호흡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그것이 멈춤이며 이때 기존의 행동과 사고방식에 질문을 던지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다. 숨가쁘게 돌아가는 시간은 우리의 인내를 훔쳐갔으며 참을성이 사라진 사회는 공격적으로 변했다. 이 때문에 거칠어진 호흡은 사람들을 더 거칠어지게 만들었다. 이 모든 것이 멈춤의 리듬을 이뤘기 때문이다. 쉼은 멈춤에서 시작된다. 삶의 치열한 경쟁 중에 잠깐 멈춘다는 건 얼핏 어리석은 짓 같아 보인다. 우리는 종종 한두 시간을 쉬면 얼마만큼 손해가 생길까 계산해 보기도 한다. 하루를 쉬면 손실이 얼마나 될까? 하루를 더 일하면 얼마를 더 벌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 한결같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는 멈출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은 어떨까? 내가 잠시 멈춰서 쉬면 어떤 이득이 있을까? 하루 푹 쉬면 내 몸과 마음, 그리고 내 가족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겨날까? 혁신적인 쉼, 저항하는 쉼의 시작은 바로 멈춤이다. 멈춤이라는 첫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쉼이 가져오는 축복들을 누릴 수 없다. 물론 큰 용기가 필요하다. 멈춤은 과도한 약속과 일정에서 벗어나 정말로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멈춤으로써 자신의 내면과 다시 연결되고 삶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 멈춤은 현대사회의 속도와 압박에 저항하며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다. 우선 멈추면 호흡의 결이 달라진다. 느리고 편안한 호흡으로 바뀌고 빠른 속도로 달릴 때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들이 비로소 보이게 된다. 봄에는 긴 겨울을 이기고 솟아오른 새싹이, 여름에는 색색으로 핀 꽃들이, 가을에는 붉은 단풍이, 겨울에는 설경이 눈에 들어올 것이다. 혁신적인 쉼은 멈춤에서 시작된다. 바깥 세상뿐 아니라 내면의 세계에서 나를 쉬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을 멈추어야 한다. 지금부터 그 요소들이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멈추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자. 일을 다 마쳐야 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결코 쉴 수 없을 것이다. 일은 결코 완벽하게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일을 하나 마치면 언제나 또 다른 일이 생긴다. 그게 일이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맞춰야 한다는 강박적 욕구를 먼저 멈추지 않으면 일로부터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일에서 바로 손을 떼는 것이다. 일에서 손을 뗄 줄 알아야 일 아닌 것에 손을 댈 수 있다. 하루의 일을 털어내지 못하면 잠들기조차 어려운 사람이 있다. 하지만 멈춰라. 일할 땐 열심히 하되 멈출 때는 냉정히 멈춰라. 우선 일하는 도구부터 내려놓자. 들고 나갔던 가방은 집에 도착하면 열어보지 마라. 다음날 출근할 때까지 가방은 닫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노트북, 스마트폰에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필요가 있다. 도구가 눈에 아른거리면 일에 매이는 건 시간 문제다. 가방이 열리고 노트북이 나오는 순간 집은 다시 일터가 되고 말 것이다. 급히 처리해야 할 일이 있거나 마감일이 설정된 프로젝트가 있다면 나름의 울타리를 세워야 한다. 상황에 맞게 2시간, 3시간 일거리를 열어보지 않는 것이다.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돌보고 가족을 돌보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시간을 미리 배정해 놓고 그때만큼은 일과 관련된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다. 일을 멈춘다는 건 삶이 통째로 일에 빨려 들어가지 않게 경계를 반듯하게 세우는 작업임을 기억하도록 하자. 만족을 모르는 욕망 잘라내기. 필요한 것들을 줄임으로써 나는 나를 부유하게 한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탐욕은 나에게 말한다. 너는 충분히 소유하고 있지 않아. 성취의 욕구도 입을 연다. 네 업적은 충분하지 않아. 타인의 관심을 받고자 하는 욕구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지금의 넌 멋지지 않아. 여기서 멈추면 좋겠지만 편안함의 욕구도 슬쩍 한마디 보탠다. 너는 지금 별로 안전하지 않아. 이에 완벽하고자 하는 욕구도 질세라 합세한다. 너의 존재는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 자, 이런 말을 들으면 쉴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없다. 이들에게 눈을 부라리며 닥쳐 라고 호통을 치기 전까지는 말이다. 우리는 욕망의 시대를 살고 있다. 주위는 온통 경쟁과 야망의 싸움이다. 과잉 존재라는 책을 쓴 영화감독 김곡은 과잉은 뭐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아니라 경계를 잃고 비대해진 자아의 종말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또한 과잉을 가벼움을 추구하는 행위로 보았다. 가벼운 공기를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는 것처럼 과잉 추구는 허무한 것이라고 말이다. 이 가볍고 허무한 욕망을 멈추지 않으면 도무지 쉴 수 없다. 만족을 모르는 욕망을 잘라내는 것, 그 절제가 멈춤이다. 절제하지 않으면 바빠진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쁨은 일이 떠난 일상생활에도 끼어들곤 한다. 일할 때처럼 몸이 바쁘지 않아도 마음은 여전히 바쁘다. 바쁨은 습관이 되어버린다. 바다의 밀물처럼 고민거리는 계속해서 밀려온다. 마음은 가만히 있지 못한다.
바쁜 상태가 정상이란 생각에 완전히 속고 있는 것이다. 몸을 멈추는 것보다 마음을 멈추는 게 더 어려울지도 모른다. 몸과 마음이 함께 멈추어야 하지만 따로 노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주한 이 마음을 멈출 수 있을까? 한 가지 행위에 오롯이 집중하는 활동을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직소 퍼즐을 해본 사람이 있다면 알 것이다. 분주한 마음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활동이다. 그림 그리기도 마찬가지다. 재미있는 점은 이런 활동을 하고 나면 머리가 좀 상쾌해진다는 사실이다. 나는 낚시를 하면서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2시간 집중하고 나면 머릿속이 아주 맑아졌다. 멈춤은 다양한 욕망, 방황하는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준다. 자연스럽게 불안이 사라지고 마음의 방향이 느긋한 곳으로 흐른다. 그러니 거짓된 욕망과 바쁨에 속지 말자. 그것들은 언제나 과대평가되어 왔다. 타인의 눈을 신경 쓰지 않는 연습. 남들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않으면 평생 시선의 노예가 된다. 우리는 타인을 지나치게 의식하며 산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날 어떻게 볼까? 내가 이런 옷을 입으면 남들이 좋아할까? 남들처럼 하지 않거나 남들보다 뒤처지면 소속감을 느끼지 못해 괴로워한다. 이처럼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건 피곤한 일이다. 내가 진짜 행복을 느끼는지보다 남의 눈에 행복해 보일지를 걱정하는 삶이 결코 평온할 리 없다. 30년 만의 휴식은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30대 주인공 휴의 이야기를 그린 책이다. 저자인 정신분석가 이무석은 휴를 자신이 아니라 남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으로 묘사하며 그의 인생의 길을 남이 잡고 있다고 표현했다. 마치 지금의 우리처럼 말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가? 바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이다. 이들은 모든 순간이 고되고 어마어마한 심리적 노동을 하게 된다. 탈지는 이들을 아주 좋아한다. 사회학자이자 여가학자인 다이앤 샘달은 누군가에게 평가받는다 여길 때 우리의 자유감은 급속도로 떨어진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사회적 평가가 부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가장 자유롭게 느낀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이목을 거부할 때 쉼은 아주 가까이 다가온다. 남의 기준에 저항할 때 마음에 평온함이 깃든다. 스스로 인정하고 만족하는 삶을 추구할 때 진정한 쉼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그때야말로 정말 나 스스로 보기 좋은 사람이 된다. 나로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뭘 해든 나는 나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작가 단테는 이 사실을 아주 오래전부터 알았던 듯하다. 신곡에서 다른 사람 눈을 신경 쓰지 말고 힘차게 나아가라. 그대의 길을 가라. 남들이 무엇이라 하든 내버려 두어라. 라고 말한 것을 보면 말이다. 우리가 일중심 사회에 살고 있는 한 쉼 결핍 증후군은
단순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 사회 구조에서는 교육제도부터 일 중심적으로 발전한다. 어릴 때부터 더 좋은 직장과 직업을 얻기 위해 경쟁하는 시스템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일하고 쉬는 법을 배우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쉼결핍 증후군이 발생한다. 쉼결핍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문제다. 따라서 쉼결핍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충분히 쉼을 취하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그 균형점 속에서 개인의 삶은 더 윤택해지고 인간관계도 원활해지며 에너지가 충만하고 창의적인 상태에서 삶을 누리고 일할 수 있다. 나아가 쉼에 대한 태도와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기존의 쉼의 방식에 저항하고 새로운 가치관과 태도로 쉼을 누려야 한다. 나는 이를 혁신적인 쉼이라 표현한다. 이제부터는 혁신적 쉼과 저항의 가치를 다루며 이를 통해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쉼에도 혁신이 필요하다. 우리가 가장 깊이 저항해야 할 건 낡은 익숙함이다. 일은 그 자체로 숭고하다. 모든 노동은 가치 있는 활동이다. 그런데 한국인은 유별나게 열심히 일한다. 그 덕분에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한국 전쟁이 남긴 상처를 두 눈으로 본 사람들은 넓은 도로와 높은 빌딩, 수많은 자동차 같은 지금의 모습을 상상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기적 같은 성장 뒤에는 큰 희생이 있었다. 앞서 이야기했듯 일 중심의 삶은 여러 가지 정신건강의 문제와 사회 문제를 가져왔다. 쉼이 이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쉼은 우리 삶에서 설 자리를 찾지 못한 상태다. 오히려 쉼이 있는 사회의 전환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일의 사회적 가치만 커져갈 뿐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혁신이다. 일에 기죽어 지내던 쉼을 일상에서 생동하게 하려면 기존의 접근을 버려야 한다. 옛것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면 새로운 것을 과감하게 찾아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새로운 쉼은 혁신하는 쉼이다. 혁신은 변화이자 변화가 가져오는 새로움이다. 혁신의 가죽혁은 사냥한 짐승의 날가죽을 펴놓고 털을 뽑는 모양을 본뜬 글자이다.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는 장면을 잠깐 떠올려보자. 사냥당한 짐승은 죽기 전까지 크게 울부짖고 거칠게 반항할 것이다. 피가 사방에 튀고 상황은 아수라장이 된다. 그렇게 벗긴 가죽은 그 상태로는 쓰지 못하기 때문에 무두질을 해야 한다. 붙어있는 단백질 성분과 기름,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해야 한다. 털도 뽑아내야 한다. 가죽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도구로 치기도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쓰는 가죽이 되어 가방, 옷, 신발 등으로 활용된다. 결국 혁신을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다듬어 새롭게 한다 라는 뜻이 된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혁신의 의미인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함과
일맥상통한다. 새로울 신이란 글자는 글자의 왼쪽 아래에 있는 나무 목자와 그 오른쪽에 있는 도끼 근자가 합해진 단어이다. 즉 도끼로 나무를 잘라낸 뒤 그것을 잘 다듬어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의미다. 다듬은 나무는 의자, 책상, 가구 등 여러 가지 유용한 물건으로 바뀐다. 가죽을 만드는 것이나 나무를 다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처럼 혁신은 시간과 노력이란 대가를 요구한다. 뚝딱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영어 단어로 혁신은 innovation이다. 이 단어는 안이라는 말과 새로움이 합성된 단어이다. 따라서 변화란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며 내부에서 혁신되어야 온전히 새로워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시작된 변화로 삶의 모습까지 바꾸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영어의 혁신은 마음과 생각의 변화라고도 할 수 있다. 혁신이라는 말을 들으면 기술부터 떠오르는 게 사실이다. 실제로 기술 혁신은 기존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고 그 과정에서 인류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왔다. 이 세상의 많은 문제가 기술로 해결되었다. 하지만 쉼만큼은 기술로 해결되지 않았다. 기술로는 인간의 생각을 바꿔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 수 없다. 인간은 총체적으로 생각하고 느끼며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존재다. 문화의 흐름 속에서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인 것이다. 따라서 쉼의 혁신은 기술의 혁신을 의미하지 않는다. 기술이 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더라면 일의 세계처럼 쉼의 세계도 고도화되었을 것이다. 어쩌면 쉼의 문제가 사라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쉼은 기술이 아니다. 쉼은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이다. 또한 쉼이란 건 저절로 오지 않는다. 짐승의 가죽을 다듬어 무드질하듯 마음의 노력이 필요하다. 의도성을 가지고 불필요한 것을 벗겨내고 잘라내고 다듬어야 한다. 쉼의 혁신은 개선이 아니다. 지금보다 조금 나은 상태로 만드는 개선과 달리 혁신은 새로운 생각과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쉼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뒤집는 건 쉽지 않다. 단기간에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하지만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혁신을 생활할 수만 있다면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생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혁신이 대단한 것은 아니다.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희망하기만 하면 된다. 그 의지를 버리지 않으면 가능한 일이다. 모두가 마음의 혁신을 추구할 수 있다. 새 옷을 입을 때 우선 낡은 옷부터 벗듯이 전에 가졌던 마음을 버리고 새 마음을 가진다고 생각하자. 이를 다른 말로 내적 변화라 한다. 쉼에 대한 기존 접근 방식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사회가 만든 거짓 서사에 저항하라. 혁신은 또한 저항, 마음의 거센 저항이다. 우리를 억압하고 제한하는 문제에 저항하는 것이다. 우리는 저항을 통해서 귀하게 여기는 가치를 굳게 붙든다.
쉼의 혁신은 저항을 통해 자신만의 독특함, 자기다움을 찾아가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따라하는 삶이 아닌 주체적인 삶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순응하도록 배웠다. 잘 순응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며 능력 있는 사람이다. 적응력은 곧 순응력이다. 순응을 못하면 낙오자가 된다. 이것이 모두에게 익숙한 삶의 지혜다. 한병철 교수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저항은 거의 없으며 우울과 소진을 동반한 순응주의와 합의가 대세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의 자살률을 짚으며 사람들이 사회를 바꾸는 대신 스스로에게 폭력을 행사한다고 덧붙였다. 바쁜 삶은 깊이 생각하고 신중히 판단을 내릴 시간을 허락치 않는다. 다수가 가는 길이 내게도 맞는지 물어볼 틈이 없다. 필요한 이들에게는 저항할 힘이 없다. 저항은 이미 피곤해져로 살아가는 삶의 문제를 더할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순응은 더 큰 피로로 삶을 몰아갈 뿐이다. 따라서 혁신가는 순응이 달콤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선 독이란 사실을 빠르게 눈치챈다. 일을 멈추고 쉰다는 건 본질적으로 저항이다. 더 크게는 우리 사회가 신처럼 떠받드는 성과와 효율성, 이익, 그리고 무자비한 경쟁에 저항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는 본질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지만 사람보다 더 중요시 될 때는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저항이 필요한 것이다. 저항하지 않으면 사회적 가치에 매몰되고 만다. 혁신적 쉼은 저항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따라서 혁신적 쉼을 누리려면 먼저 저항하는 인간이라는 의미의 호모 레지스탕스가 되어야 한다. 바쁨에 훔쳐간 삶을 되찾으려면 철저한 저항을 각오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사회의 지배적이고 억압적인 서사에 도전하고 모든 것에 돈으로 가치를 매기는 이 풍조에 담대히 저항해야 한다. 그래야 성과와 생산성의 폭력으로 우울해진 삶에 기쁨이 찾아온다. 호모 레지스탕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기존의 세상과 불화를 각오해야 한다. 작은 반란을 시작하는 것이다. 늦더라도 바른 선택, 한병철 교수가 지적한 자기 착취가 아닌 선택을 해야 한다. 그래서 내 삶에 뭔가 다르다거나 새롭다거나 혹은 진정성이 있다는 자각이 생겨나도록 만들어야 한다. 창조는 저항 정신에서 시작한다. 호모 레지스탕스의 저항은 이타적이기도 하다. 나의 성공과 안정만을 위한 저항이 아니라 이 시대의 잘못된 흐름에 대한 저항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이고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저항해야 한다. 이미 코로나19를 통해 우리는 이웃과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그들의 삶이 내 삶에도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 사회의 고립 현상에 맞서 진정한 관계를 맺고 공동체를 세워가야 한다. 즉, 의도적 쉼은
내 안에 교리처럼 뿌리내린 일 중심의 삶, 나 중심적인 삶에서 저항하는 것이다. 저항의 이유는 분명하다.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반란 혹은 저항이란 표현 자체가 반감을 불러올 수 있지만 기억하자. 의미 있는 변화는 거친 저항을 동반한다. 창업을 하려는 사람이면 기존의 직장에 사표를 던질 수 있어야 하고,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면 기존의 라이프 스타일을 뒤집어 봐야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 쉼 또한 마음을 혁신해야 온전히 누릴 수 있다. 어려운 선택은 쉬운 삶을, 쉬운 선택은 어려운 삶을 약속한다. 우리가 해야 할 바른 저항은 삶의 질을 낮추고 인간다운 쉼을 방해하는 세력에 맞서는 것이다. 바쁜 일정, 과도한 성과, 끝없는 경쟁 속에 고립시키는 구조의 저항에 서로 연결되고 함께 성장하는 삶을 지향해야 한다. 바른 저항은 쉼을 방해하는 모든 외적, 내적 요소에 맞서 싸우는 것이다. 사회 구조나 문화에 대한 저항뿐 아니라 나의 내면에서 쉼을 거부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극복해내야 한다. 이런 바른 저항을 통해 우리는 참된 쉼과 여유를 회복할 수 있고 삶에 깊이를 더하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 저항을 말하는 건 쉽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일은 훨씬 더 어렵다. 철학자 한병철 교수가 말했듯 우리가 시스템 안에 있으면서도 자유롭다 느끼기 때문이다. 이 체제는 억압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외양을 통해 지배한다. 우리는 일에 몰두하는 것이 나 스스로 내린 결정이며 자유의지로 쉼을 거부하고 있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그 자유는 조작된 자유다. 그의 지적과 같이 삶의 모든 영역이 자발적 선택이란 형식으로 포장되어 있는 그런 사회에서는 저항의 가능성 자체가 흐릿해진다. 이러한 현실 진단 속에서 우리는 더욱 의도적으로 멈춤을 실천해야 한다. 그것은 단지 피로의 해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되묻는 조용한 저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삶의 쉼을 깊이 있게 자리 잡게 하는 중요한 원리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후 설명할 6가지 쉼은 단순한 휴식의 방법론이 아니라 쉼이 우리 삶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어야 하며 어떤 방식으로 작용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핵심적인 원리들이다. 이 원리들은 각자의 일상에 쉼을 적용하는 방향을 제시하며 쉼이 내면을 회복하고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삶의 쉼의 원리를 적용하면 우리는 피로를 회복한다는 효과를 넘어 자본과 효율성의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6가지 쉼을 통해 독자들이 자신의 삶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변화를 발견하길 바란다. 멈춤은 탁월한 저항 행위다. 세상의 광폭한 속도의 반기를 들고 생명의 리듬을 다시 찾는 급진적 반란 행위다. 멈춤은 우리가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살아감을 보여준다. 우리는 멈춤으로써
무한하고 무질서한 움직임을 잠시 중단하고 시간에 대한 주도권을 움켜쥘 수 있다. 인생의 다음 악장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호흡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그것이 멈춤이며, 이때 기존의 행동과 사고방식에 질문을 던지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다. 숨가쁘게 돌아가는 시간은 우리의 인내를 훔쳐갔으며, 참을성이 사라진 사회는 공격적으로 변했다. 이 때문에 거칠어진 호흡은 사람들을 더 거칠어지게 만들었다. 이 모든 것이 멈춤의 리듬을 잃었기 때문이다. 쉼은 멈춤에서 시작된다. 삶의 치열한 경쟁 중에 잠깐 멈춘다는 건 얼핏 어리석은 짓 같아 보인다. 우리는 종종 한두 시간을 쉬면 얼마만큼 손해가 생길까 계산해 보기도 한다. 하루를 쉬면 손실이 얼마나 될까? 하루를 더 일하면 얼마를 더 벌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 한결같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는 멈출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은 어떨까? 내가 잠시 멈춰서 쉬면 어떤 이득이 있을까? 하루 푹 쉬면 내 몸과 마음, 그리고 내 가족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겨날까? 혁신적인 쉼, 저항하는 쉼의 시작은 바로 멈춤이다. 멈춤이라는 첫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쉼이 가져오는 축복들을 누릴 수 없다. 물론 큰 용기가 필요하다. 멈춤은 과도한 약속과 일정에서 벗어나 정말로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멈춤으로써 자신의 내면과 다시 연결되고 삶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 멈춤은 현대사회의 속도와 압박에 저항하며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다. 우선 멈추면 호흡의 결이 달라진다. 느리고 편안한 호흡으로 바뀌고, 빠른 속도로 달릴 때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들이 비로소 보이게 된다. 봄에는 긴 겨울을 이기고 솟아오른 새싹이, 여름에는 색색으로 핀 꽃들이, 가을에는 붉은 단풍이, 겨울에는 설경이 눈에 들어올 것이다. 혁신적인 쉼은 멈춤에서 시작된다. 바깥 세상뿐 아니라 내면의 세계에서 나를 쉬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을 멈추어야 한다. 지금부터 그 요소들이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멈추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자. 일을 다 마쳐야 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결코 쉴 수 없을 것이다. 일은 결코 완벽하게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일을 하나 마치면 언제나 또 다른 일이 생긴다. 그게 일이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마쳐야 한다는 강박적 욕구를 먼저 멈추지 않으면 일로부터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일에서 바로 손을 떼는 것이다. 일에서 손을 뗄 줄 알아야 일 아닌 것에 손을 댈 수 있다. 하루의 일을 털어내지 못하면 잠들기조차 어려운 사람이 있다. 하지만 멈춰라. 일할 땐 열심히 하되 멈출 때는 냉정히 멈춰라. 우선 일하는 도구부터 내려놓자. 들고 나갔던 가방은 집에 도착하면 열어보지 마라. 다음날 출근할 때까지
가방은 닫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노트북, 스마트폰에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필요가 있다. 도구가 눈에 아른거리면 일에 매이는 건 시간 문제다. 가방이 열리고 노트북이 나오는 순간 집은 다시 일터가 되고 말 것이다. 급히 처리해야 할 일이 있거나 마감일이 설정된 프로젝트가 있다면 나름의 울타리를 세워야 한다. 상황에 맞게 2시간, 3시간 일거리를 열어보지 않는 것이다.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돌보고 가족을 돌보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시간을 미리 배정해놓고 그때만큼은 일과 관련된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다. 일을 멈춘다는 건 삶이 통째로 일에 빨려 들어가지 않게 경계를 반듯하게 세우는 작업임을 기억하도록 하자. 만족을 모르는 욕망 잘라내기. 필요한 것들을 줄임으로써 나는 나를 부유하게 한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탐욕은 나에게 말한다. 너는 충분히 소유하고 있지 않아. 성취의 욕구도 입을 연다. 네 업적은 충분하지 않아. 타인의 관심을 받고자 하는 욕구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지금의 넌 멋지지 않아. 여기서 멈추면 좋겠지만 편안함의 욕구도 슬쩍 한마디 보탠다. 너는 지금 별로 안전하지 않아. 이에 완벽하고자 하는 욕구도 질세라 합세한다. 너의 존재는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 자, 이런 말을 들으면 쉴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없다. 이들에게 눈을 풀아리며 닥쳐 라고 호통을 치기 전까지는 말이다. 우리는 욕망의 시대를 살고 있다. 주위는 온통 경쟁과 야망의 싸움이다. 과잉 존재라는 책을 쓴 영화감독 김곡은 과잉은 뭐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아니라 경계를 잃고 비대해진 자아의 종말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또한 과잉을 가벼움을 추구하는 행위로 보았다. 가벼운 공기를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는 것처럼 과잉 추구는 허무한 것이라고 말이다. 이 가볍고 허무한 욕망을 멈추지 않으면 도무지 쉴 수 없다. 만족을 모르는 욕망을 잘라내는 것, 그 절제가 멈춤이다. 절제하지 않으면 바빠진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쁨은 일이 떠난 일상생활에도 끼어들곤 한다. 일할 때처럼 몸이 바쁘지 않아도 마음은 여전히 바쁘다. 바쁨은 습관이 되어버린다. 바다의 밀물처럼 고민거리는 계속해서 밀려온다. 마음은 가만히 있지 못한다. 바쁜 상태가 정상이란 생각에 완전히 속고 있는 것이다. 몸을 멈추는 것보다 마음을 멈추는 게 더 어려울지도 모른다. 몸과 마음이 함께 멈추어야 하지만 따로 노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주한 이 마음을 멈출 수 있을까? 한 가지 행위에 오롯이 집중하는 활동을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직소 퍼즐을 해본 사람이 있다면 알 것이다. 분주한 마음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활동이다. 그림 그리기도 마찬가지다. 재미있는 점은 이런 활동을 하고 나면 머리가 좀 상쾌해진다는 사실이다.
나는 낚시를 하면서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2시간 집중하고 나면 머릿속이 아주 맑아졌다. 멈춤은 다양한 욕망, 방황하는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준다. 자연스럽게 불안이 사라지고 마음의 방향이 느긋한 곳으로 흐른다. 그러니 거짓된 욕망과 바쁨에 속지 말자. 그것들은 언제나 과대평가되어 왔다. 타인의 눈을 신경 쓰지 않는 연습. 남들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않으면 평생 시선의 노예가 된다. 우리는 타인을 지나치게 의식하며 산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날 어떻게 볼까? 내가 이런 옷을 입으면 남들이 좋아할까? 남들처럼 하지 않거나 남들보다 뒤처지면 소속감을 느끼지 못해 괴로워한다. 이처럼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건 피곤한 일이다. 내가 진짜 행복을 느끼는지보다 남의 눈에 행복해 보일지를 걱정하는 삶이 결코 평온할 리 없다. 30년 만의 휴식은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30대 주인공 휴의 이야기를 그린 책이다. 저자인 정신분석가 이무석은 휴를 자신이 아니라 남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으로 묘사하며 그의 인생의 길을 남이 잡고 있다고 표현했다. 마치 지금의 우리처럼 말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가? 바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이다. 이들은 모든 순간이 고되고 어마어마한 심리적 노동을 하게 된다. 탈진은 이들을 아주 좋아한다. 사회학자이자 여가학자인 다이앤 샘달은 누군가에게 평가받는다 여길 때 우리의 자유감은 급속도로 떨어진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사회적 평가가 부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가장 자유롭게 느낀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이목을 거부할 때 쉼은 아주 가까이 다가온다. 남의 기준에 저항할 때 마음에 평온함이 깃든다. 스스로 인정하고 만족하는 삶을 추구할 때 진정한 쉼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그때야말로 정말 나 스스로 보기 좋은 사람이 된다. 나로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뭘 해든 나는 나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작가 단테는 이 사실을 아주 오래전부터 알았던 듯하다. 신곡에서 다른 사람 눈을 신경 쓰지 말고 힘차게 나아가라. 그대의 길을 가라. 남들이 무엇이라 하든 내버려 두어라. 라고 말한 것을 보면 말이다.